너희가 이번에 숙제로 봤던 영상이 이런 거였지. DDT 같은 경우, DDT. DDT는 방금 얘기했던 농약을 만드는 굉장히 몸에 해로운 독성 물질이지. 독성 물질인데, 이거하고 좀 비슷한 원리가 있거든?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 또는 중학교 때도 일부 배울 수도 있어. 비슷한 게 뭐냐면, 너 혹시 수은이라고 들어봤어? 네. 네. 수은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예요. 수은이 보통 어디에 쓰이냐면, 너희 온도계 있지, 온도계. 온도계 이렇게 있는데, 온도계가 이렇게, 일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빨간 색깔이 어떻게 돼? 올라가지. 온도가 높아지면 점점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지? 네. 혹시 너희한테 임의적으로 얘기를 해줄게.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저 만만한 정진이 갖고 얘기하자. 정진이가 온도계 가지고 놀다가 팍 깨졌어. 깨져서, 여기 책상이 이렇게 있는데, 책상에 온도계가 깨져가지고 이렇게 수은이 이렇게 있어. 착한 예언이가 걸레를 가지고 가서 이걸 닦아야지 나서 쓱쓱쓱쓱쓱 닦으면 된다, 안 된다? 왠지 쌤 말하는 뉘앙스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진짜로 너희한테 얘기해. 왜 안 되냐면 수은은 우리 피부로 흡수된다. 알겠지? 내가 장갑을 끼지 않고 고무장갑 같은 거 끼지 않고 그냥 수은을 손으로 만지면 수은은 우리 피부로 몸속으로 이렇게 흡수돼서 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눈앞에서 온도계가 깨졌다면 조용히 선생님을 불러야 돼. 너희가 그걸 치우려고 하면 큰일 나는 수가 있어. 자, 이 수은이라고 하는 물질이라든지 DDT 같은 경우 특히 이런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징이 뭐냐면 몸에 들어가잖아.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밖으로 나오지 않아. 왜냐면 이 녀석들은 지방에 녹아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 거의 잘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한 수치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은 너희가 DDT는 봤으니까 내가 수은 가지고 얘기해 줄게. 자, 수은이 우리 인간이 쌤 지금 얘기하는 수치는 정확한 수치까지는 잘 모르겠어. 그냥 임의적으로 하자. 만약에 40ppm의 수은을 먹으면은 인간한테는 굉장히 해롭다라는 게 밝혀졌다고 가정을 할게. 가정을 하자. 그런데 어느 강가에 이렇게 보니까 이 강가에 있는 물의 수은이 얼마 있는지 쭉 보니까 이 강가에 있는 수은이 0.0001ppm밖에 없어. 내가 죽을 때까지 다른 물이 아닌 이 물만 먹더라도 내 몸속에서는 축적될 수은이 40ppm이 넘지는 않을 것 같은 강한 느낌이 들지 않냐? 아무리 이 물을 많이 마셔도 내 몸에서는 수은이 농축돼가지고 내 몸 누적돼가지고 40ppm까지는 안 가. 이게 강물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공단 같은 데 있잖아, 공단. 이 공단에서 수은이 일부가 이렇게 검출이 되기는 했어, 강가에. 그랬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이 정도면 오케이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일본에 있었던 일이야. 이나와타병, 이따이 병이라는 게 있거든. 이따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너희가? 네. 네. 지금 있는 거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웠나? 아니요. 책 봤어요. 어디서 봤다고? 책이요. 저 영상으로 봤어요. 카드뮴이라는 게 있거든. 카드뮴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카드뮴 너희한테 용어로 쓰면은 헷갈리니까 카드뮴이라는 게 있는데 수은이라든지 카드뮴 이런 것들, 수은은 미나마타병이고 카드뮴 이따이 병, 막 중요하진 않아.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다고 치자. 이런 녀석들이 얼마 없었는데 어촌에 있는 사람들이 시름 알면서 굉장히 병원에 가서 똑같은 질병으로 계속 아픈 거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플까? 이따이라는 거는 일본어로 아프다 병이에요. 이따이가 아프다라는 뜻이거든. 이게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뼈가 막 삭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상하다. 근데 여기 있는 녀석들에 이렇게 있는데 물고기를 이렇게 보니까 물고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위험치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자, 작은 플랑크톤 있지. 작은 플랑크톤. 이 플랑크톤이나 미생물들이 얘네들을 먹는데 적어도 죽을 때까지 먹으면 어느 정도를 먹을까? 한 100 정도는 먹을 수 있을까? 100 정도를 먹으니까 어느 정도? 그러면 이 플랑크톤 하나에 0.01 ppm 정도로 있더라는 거야.
역시 우리가 이 작은 플랑크톤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40ppm을 넘지는 않을 거야. 400이라고 칠까? 40은 너무 적으니까. 자, 400이라고 칠게. 근데 이 작은 플랑크톤을 먹는 조그마한 물고기가 있지. 이 물고기는 적어도 죽을 때까지 한 100개 정도는 먹는데 몸 밖으로 안 나간다 했잖아. 그럼 1ppm 정도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작은 물고기를 먹는 큰 물고기라든지 오리 같은 게 있잖아. 오리나 큰 물고기라고 할까? 큰 물고기가 있는데 죽을 때까지 어떻게 많이 먹으니까 한 100개 정도 먹으니까 100ppm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녀석을 한 10개 정도만 먹으면 10마리 정도만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몸속에 1000 ppm. 1000ppm이 되니까 위험치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지니까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 생기는 거지. 너희가 앞에서 동영상에서 봤던 이걸 무슨 현상이라고 하냐면 생물 농축 현상이라고 해요. 예언이 아마 오빠한테 한번 생물 농축 현상이 뭔지 알아? 라고 물으면 아마 알 수도 있고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이런 거야. 근데 이런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근데 이걸 공부하면 너희가 당연히 뭐를 알게 되니? 생물의 다양성 중에서 먹이 사슬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지. 기본에 있는 걸 먹으니까 얘가 이렇게 죽을 때까지 얘를 먹고 메뚜기가 풀을 먹고 들쥐를 먹고 수리부엉이를 먹는다. 이런 개념을 너희가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지. 하지만 이런 먹이 사슬은 굉장히 좋은 형태가 아니야. 왜? 먹이 그물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혹시 초등학교 때 그런 얘기 해줄 때? 먹이 그물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먹이 사슬이라는 형태가 됐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형태가 돼. 예를 들어서 갑자기 들쥐가 다 죽어버렸어. 어떤 들쥐한테 전염병이 생겨버렸단 말이야. 모든 들쥐가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수리부엉이는 죽어버리겠지. 먹이가 없잖아. 근데 어떤 현상이 생겨? 메뚜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돼. 그럼 메뚜기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풀이 없어지게 되지. 네. 시간이 지나서 이 생태계는 완전 초전 박살이 나겠지. 뭔 말인지 이해가 돼. 하나라도 없어지게 되면 이 생태계가 완전히 부셔지게 되는데 이걸 완충해준다라고 하거든. 완충, 충격을 완화시켜준다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시우를 때렸는데 미안해 시우야. 내가 시우를 때렸는데 시우가 권투 선수들이 끼는 헤드기어를 딱 맞고 있는 상황에서 맞았다고 치면 시우 좀 덜 아프지 않을까? 그게 완충작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태계가 다양해. 수리부엉이가 들쥐만 먹는 게 아니라 생쥐도 먹고 오리도 먹고 참새도 먹고 도요새도 먹는단 말이야. 생쥐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들쥐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뭐 나머지 먹을 수 있으니까 수리부엉이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 뒤지구나. 들쥐가 아니라 뒤지가 없어진다 치더라도 아직 메뚜기를 먹는 생쥐가 남아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문제가 데미지가 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생태계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생태계가 유지돼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생태계의 다양성을 없애는 거는 누구지? 인간. 우리 인간이지. 인간.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있으려고 하잖아. 무슨 말이냐면 이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건지 생각해봐. 우리 농사를 지으려고 밭을 개간하고 논을 개간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지? 네. 그러니까 논밭을 만드는 거야. 원래 논밭이 있었던 곳은 뭐 하는 곳이야? 식물들도 있고 나무들도 있고 중간에 여러 가지 산 짐승도 있었던 거고 어떤 들짐승도 있었던 거고 풀도 있었고 다양한 풀들이 존재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쌀 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해? 전부 다 없애버리려고. 그럼 상대적으로 다양한 녀석들이 어떻게 된다? 다양한 생태계가 파손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라고 들어본 적 있어? 네. 거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구역들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노력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뒤에서 배우는 건데,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생물의 다양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다양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되게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야. 예언아, 한번 생각을 해봐. 네. 너 곰팡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안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자, 예를 들어볼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 내가 지금 집에서 내일 내가 이 빵을 정말 맛있게 먹어야지라고 빵을 놔두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해져서 하루 만에 거기 곰팡이가 피었어. 이거 내일 내가 아침에 먹으려고 했는데 기분이 좋아? 아니에요. 그거 기분이 좋으면 약간 병원에 가봐야지.
근데 안 좋잖아. 이게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곰팡이를 안 좋아해. 그래서 곰팡이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 입장에 생각해봐. 근우야. 근우, 네. 근우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어머님 똑같은데 화장실에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타일 사이사이에 곰팡이가 조금씩 있을 수가 있거든. 왜냐면 화장실은 습한 환경이기 때문에 곰팡이가 쉽게 있을 수가 있어. 그런 곰팡이가 생긴 걸 보고 좋아하는 엄마들이 있을까? 아니요. 그거 보고 좋아하는 엄마도 없을 거야. 역시 그걸 보고 좋아하면 병원에 모시고 가야 돼. 근데 너희 중에서는 아무도 안 계실 거야. 근데 곰팡이가 이처럼 우리한테 되게 해롭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너희가 지금 병원이라는 걸 다녀서 치료라는 걸 할 수 있는 가장 많이 있는 방법이 항생제지. 혹시 항생제가 어디서 처음으로 발견됐는지 알아? 그 푸른 곰팡이. 그렇지. 어이구, 시우 얘기 잘했다. 푸른 곰팡이에서부터 페니실린이라는 물질이 생겼는데 그 페니실린이 항생제여서 세균들이라든지 나쁜 균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야. 물론 나쁜 균뿐만 아니라 좋은 균도 없애지긴 하는데 그럼 어쨌든 중요하게 의학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 자, 혹시 너희 버드나무라고 들어본 적 있지? 네. 네. 버드나무 가지 같은 거 있잖아. 야, 우리가 버드나무 먹을 수 있냐? 아니요. 아니에요. 버드나무가 솔직히 인간한테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을까, 옛날 사람들이? 아니요. 그냥 뭐 이렇게 바람에 따라 흔들흔들거리고 뭐 그냥 저건 좀 이쁘다 이런 거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기서 뭐 사과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지? 감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이 버드나무에서 너희가 뭘 만들 수 있냐면 아스피린을 만들 수 있어. 무슨 말이냐? 과거에는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쓸모없는 풀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쓸모없는 그 생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과학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성분이 있고 이런 성분이 있고 어떤 성분인지 쭉 조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한테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야. 무슨 말이야? 여기서 지금 내가 얘기해 준 것처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는 굉장히 좋은 생태계. 그런데 인간들이 내가 필요한 그 논밭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인간이 살려고 집들을 좀 많이 지으려고 이런 숲들이라든지 특히 어디에 많냐면 높은 수익되는 늪.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늪이 별로 없지. 너희 삼산동지, 삼산동. 네. 울산에 삼산동 가본 적 있잖아. 너희 네. 근처에 있잖아. 너희 집 근처에. 원래 삼산동 어디지? 지금 너희 롯데백화점 있는데 알지? 네. 롯데백화점에서 혹시 너희 울산역 있는 데까지 울산역 어디 있는지 알아? 네. 네. 거기까지가 원래는 쌤 어렸을 때 다 늪지대였어. 음? 진짜야. 거기는 거의 완전 허허벌판인데다가 약간 늪 같은 곳이었어. 약간 늪 좀 비슷한 어쨌든 그런 곳이었거든. 근데 원래는 그런 곳이 많아야 생태계가 다양성이 유지되는 거야. 물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환경 보호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과학적 의미로 봤을 때는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가 굉장히 좋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 봐봐. 이제 이런 표현을 알겠지. 자, 생물 자원 제공.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자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식량, 의약품, 섬유, 목재 이런 거를 미래에 필요한 새로운 식량이라든지 의약품을 찾을 수 있다. 왜? 버드나무에서 아스피린이라든지 참고로 주목이라는 게 있어. 주목은 여기 그림이 없네. 주목도 그냥 딱히 그렇게 뭔가 이렇게 쓸모 있는 풀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항암제로 쓰이거든. 그리고 푸른 곰팡인데 페니실린이 나왔다 이거야. 우리는 물론 너희는 목화하면 문익점이 기억나지. 근데 과거에 있는 사람들은 목화를 보면서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어느 시대 이후에서부터 거기가 소문을 얻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너희가 우리 현재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걸 어떻게 쓰일지 몰라. 예를 들어볼까? 아직 인간은 거미줄을 이용하지는 못해. 혹시 그거 알아? 거미줄이 솔직히 예언아 네. 여학생이 예언이니까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거미를 싫어하잖아. 예언아 거미 좋아해? 아니요. 저런 반응이 생기잖아, 그지? 물론 남학생도 싫어하지만 거미줄이 막 이렇게 내가 가고 있는데 거미줄이 머리에 싹 걸렸다. 기분 어때? 이러잖아, 그지? 좋아요. 근데 똑같은 굵기로 거미줄을 뭉쳐서 만든다고 치잖아? 지금 지구에서 만들 수 있는 강철이 이만큼 두께와 거미줄이 이만큼 두께가 있잖아? 강철보다 거미줄이 훨씬 더 강해. 아직 인간이 그걸 응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없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그걸 활용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한테 필요 없는 생물이라고 막 죽이거나 없애려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재밌지? 앞에 있는 내용들 설민석 쌤이 가르쳐준 그런 내용들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이런 것들 공부하면은 이거 맨 마지막 챕터에 나오는 거라서 쌤이 대충 여기 이렇게 보면 서식지 파괴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나중에 다음 시간 내가 설명해줄 포석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이거는 그렇게까지 현재로서 숙제로 주는 건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이어서 공부하는 걸 해볼까? 자, 내가 뭐를 해주려고 했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게 이거지. 네. 자, 뭐 힘의 단위가 뭐라? 힘의 단위는 뉴턴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네. 단위는 뉴턴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힘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힘을 표시한다. 아, 이거 그냥 중력이라는 건 지구 중심으로 간다. 자, 무게라는 건 뉴턴이고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그램이고 아, 이거 중요하다. 이거 내가 설명 안 했구나. 우리 보통 이 무게를 측정할 때는 한팔 저울이지 안진뱅이 저울이라고도 표현하고 이런 거 알지? 네. 이렇게 네. 하늘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쑥 누르면 쭉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바뀌잖아, 그지? 이렇게 가잖아. 네.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표시하는 거, 이렇게 표시하지. 이렇게 되는 이런 게 안진뱅이 저울이라고 얘기를 하지. 또는 용수철 저울이 뭔지 알지? 용수철 저울 같은 거. 이런 걸 무게를 측정하는 장치. 근데 질량을 측정하는 장치는 반드시 팔이 두 개가 있어. 반드시 팔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이게 위에서 측정하든 위에서 팔이 이렇게 두 개가 돼 있든 밑에서 팔이 두 개가 돼 있든 윗접시 저울이든 양팔 저울이든 팔이 두 개가 있다. 그리고 관계. 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땐 1kg은 9.8N. 하지만 달에서는 곱하기 6분의 1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네. 네.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던 거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준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 자, 중력이라는 거는 중력이라는 거는 지구 중심으로 측정이 되고 지구 중심으로 측정이 되고 중력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무게를 측정할 수 있게 되지. 근데 질량이라는 녀석은 변화되지 않는 거라고 했지. 질량의 네. 단위는 킬로그램이라든지 그램이라고 측정을 했고 이 녀석들은 물질의 양, 물질의 고유 양이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따라 글씨가 좀 잘 안 써진다. 자, 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1kg이면 얼마가 된다고? 9.8N이라고 하는데 달 기준이라고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 1kg은 9.8N 곱하기 6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정도를 외우면 좋다라고 얘기했었지. 뭐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있으면 좋고 또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될 거는 뭐가 있냐면 중력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은 그냥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는 모든 현상은 그렇지.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것도 설명해 줄까? 내가 수식같이 설명을 적어주면 너희가 너무 힘들어할 거니까 혹시 선생님 근데 좀 이상해요. 중력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인공위성이 어떻게 되지? 인공위성이 지구에 떨어지니 아니 지구 중심을 도니? 돌아요. 쌤, 인공위성은 왜 안 떨어져요? 이상하지 않아? 잘 봐봐. 어떤 현상이 있는지 설명을 해줄게. 이게 곡률 반경이라고 얘기하거든. 지구가 곡률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 자, 생각해봐. 어떤 물질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대포를 쏘았다고 보자. 뉴턴 대포라는 거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이 녀석이 앞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아이고 잘 봐. 앞으로 이렇게 쏘았다고 치자. 그럼 지구가 곡률이니까 이만큼 떨어져야 될까? 이만큼 떨어져야 땅에 도착하겠지. 나는 앞으로 쏘았지만 지구는 밑으로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떨어지는데도 시간이 그 필요하지 않을까? 네. 만약에 어느 정도의 속도 이상이 되잖아. 어떤 현상이 되는지 보여줄게. 얘가 일정한 속도야. 지구에서부터 계속 일정한 속도로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항 없이 계속 추진력이 있어가지고 자, 추진력이 있어서 똑같은 속도야.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근데 가는데 봐봐. 이렇게 떨어지는데 바닥에 도착하기 전에 계속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바닥에 도착할
필요한 시간이 예를 들어서 0.1초라고 생각하자. 0.1초 동안 딱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바닥에 도착해 안 해? 안 그러니까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0.01초가 걸린다고 0.11초가 걸린다고 칠게. 그런데 여기까지 가는데 0.1초가 걸렸어. 그럼 어떻게 돼? 바닥에 충돌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0.1초 했으니까 또 앞으로 또 가야 되겠지. 또 가. 네. 근데 역시 이만큼 또 밑에 어떻게 돼? 떨어지려면 0.11초가 걸리는데 0.1초 이만큼 왔잖아. 네. 그럼 어떻게 돼? 계속 앞으로 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렇게 정확하게 같은 속도로 한 바퀴를 돌게 돼. 이게 실제적으로 너희가 인공위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구를 돌고 있지만 돌고 있는 게 아니야. 지구를 향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가지? 이거를 네. 이해하면은 너희가 참 대단한 건데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울 거야. 지구가 곡률로 돼 있기 때문에 부채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 속도 이상으로 가면 이게 뉴턴 대포라고 하거든. 나중에 그러면 앞으로 간 만큼 떨어지는 것보다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그래서 지구를 한 바퀴 돈다. 이것까지 알면 너희가 조금 레벨이 좀 많이 높은 거다. 근데 대충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만 기억하자. 그노 이해가?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가 설명할 탄성력인데 내가 어제 너희한테 탄성력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어? 탄성력은 길이 많고. 원래 도로 그렇지. 너희가 되게 잘했어. 예언이도 잘했고 너희 다 잘했는데 뭐라고? 길이에 비례한다고 했지.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아마 이런 예를 들어서 정진이 예를 들었지 않냐? 오늘은 근우 예를 들까? 여기 근우가 있는데 내가 여기 고무줄을 잡아당겨서 이만큼 이거 하고 이만큼 잡아당기면 근우가 도망가겠지. 엄청 아플 거 아니야? 왜? 길이에 비례한다 했지. 복원력이.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탄성력이라는 거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인데 당연히 잡아당긴 힘의 반대쪽이겠지. 그리고 그 크기는 길이에 비례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누르면 바깥쪽으로 갈 거고 잡아당기면 탄성력은 이쪽으로 가겠지. 이해 갔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리고 더 세게 잡아당기면 더 많이 잡아당겨지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 길이 기준으로 봤을 때 1cm 증가하면 2N이면 당연히 2cm면 4N, 3cm면 6N이 된다 이거야. 너무 쉽지. 이런 거 이용하는 거는 너희가 본 적이 있을 거야. 너 이거 흔히 말해서 퐁퐁이라고 하잖아. 방방이라고 하나? 이게 울산은 퐁퐁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표준어로 방방이라고 하더라고. 어쨌든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너희가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내용이야.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야, 문제 뭐야? 쌤하고 그럼 문제 한 몇 개 풀어봐.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은 당연히 지구의 중심으로 가니까 이렇게 가지 않을까? 지구 중심으로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해 있는 게 뭐야? A는 이게 여기서 있는 거, 여기서 작용점이 작용할 거고 방향이 작용할 거고 크기를 적지 않을까? 아마도 여기 아마 그렇게 설명할 것 같은데 힘의 크기를 이렇게 측정하고 작용점을 표시하고 방향을 표시한다. 이 개념 이해가지? 선생님이 딱히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너희가 하나씩 풀어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봐봐. 지구의 무게에서 지구에서는 이만큼이었는데 달에서는 이만큼이다. 아, 6분의 1배였지? 하지만 질량은 다하고 나는 같지. 네. 같은 질량이지. 왜냐면 잠깐만 있어 봐봐. 얘 6배 하면 얘가 안 되네. 그지? 6배 하면 얼마가 돼야 돼? 588이 돼야 되지. 그러면 같은 물질이 아니네. 뭔 말인지 이해가지? 네. 그러니까 이 녀석을 원래 지구에서 가져와서 측정을 했으면 지구에서 중력을 측정했으면 588N의 무게가 돼야 된다. 얘가. 근데 얘는 반만이니까 질량은 얘가 2배겠지. 가가 질량이 2배일 거라는 거야. 거기까지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지. 근데 얘를 달에 가서 하면 6분의 1로 하면은 49N이 된다. 대충 이런 것들은 풀 수 있겠지? 그 다음 탄성력에 해당되는 거. 탄성력과 관련된 거는 나무 토막을 했을 때 5N의 힘을 밀면 당연히 오른쪽 방향으로
5뉴턴이 된다 이런 거 알겠지? 네. 문제 너무 쉽지 않냐? 아, 이거 선생님이 이거 다 풀어주고 싶은데 너무 쉬워가지고 너희들 좀 다 풀어봐. 숙제 여기까지. 65페이지까지. 편성력과 힘 파트를 다 풀어. 요거 다음 거가 아마 부력하고 이렇게 나올 건데 모르겠다. 내가 다음 시간에는 생물을 조금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은 좀 있는데 부력도 설명을 조금 해줄 수도 있고 부력하고 뭐가 나오더라? 잠깐만 내가 책이 찍어놓지는 않았는데 마찰력이 나오는구나. 근호야. 네. 근호 한번 생각을 해봐. 마찰력은 내가 앞으로 가는 걸 막는 힘이야, 도와주는 힘이야? 그치, 막는 힘이지. 근호가 아주 정상적으로 얘기를 했어. 근데 예은아, 마찰력 네. 때문에 물건이 움직일 수 있을까? 만약에 마찰력이 없으면은 우리는 걸을 수 없다. 한번 생각해봐. 내가 바닥을 밀고 앞으로 걷지. 너희가 걸을 때 봐봐. 바닥을 밀고 앞으로 가잖아. 근데 바닥에 마찰력이 없어서 완전히 미끄러운 거야. 계속 완전히 미끄러워. 앞으로 가죠? 아니요. 마찰이 있어야 내가 치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지금 너희가 배우는 마찰력은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 우리는 마찰력이 없으면 앞으로 걸을 수가 없어. 물론 어떤 물질이 앞으로 날아가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입장으로 자동차 남학생들은 자동차에 관심 있지. 희우야 자동차에 관심 있지 않아? 남자들은 네. 물론 여자도 좋은 자동차에 관심 있지. 물론 그건 정상이지만 근데 보통 남자들 대부분의 남자들이 멋있는 차에 약간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근데 자동차의 가성비 예를 들어서 내가 연비에 초점을 둔다면 마찰력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 연비. 아 미안해. 연비라는 동사 단어를 썼구나. 연료 효용비. 아니요. 가성비. 내가 똑같이 10리터를 넣었는데 멀리 가려면 마찰이 좋은 공간이 좋니? 마찰이 별로 없는 게 좋니? 별로 없는 별로 없는 게 좋니? 아스팔트가 좋니? 예를 들어서 진흙이 막 있는 도로가 좋니? 이거야. 아스팔트가 좋잖아. 예. 깔끔하게 착 갈 수 있는. 뭐만 이해가지. 그런데 하지만 이 마찰력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게 마찰력인데 예를 들어서 근데 재밌는 게 있다. 마찰력 때문에 물질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그냥 지금 대충 흘려서만 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뭐냐 이런 거야. 내가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다. 근데 내가 이 물체를 이렇게 당기잖아. 어느 정도 힘, 뭐 20N의 힘으로 당겼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A하고 B하고 있을 때 보통 B는 따라 움직이니 아니면 B는 쏙 없어지니? 따라 움직여. 따라 움직이지. 근데 생각해봐. B를 당기는 힘이 있니? 아니요. 아니요. 만약에 이 공간에 마찰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니? 좀 미끄러져서. 마찰력이 없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요 위에 얘가 있는데 지 혼자 이렇게 슉 가지 않을까? 네. 근데 마찰력이 있으니까 B를 억지로 당겨가는 거야. 즉 B는 아무 힘이 존재하지 않는데 마찰력 때문에 앞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걸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워. 재밌어. 마찰력이라는 거는 되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물리를 공부하다 보면 되게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동시에 이 녀석하고 좀 친하지 않으면은 이 상위권과 하위권, 상위권과 중위권 애들을 구분짓는 챕터기는 해. 하지만 너희한테 좀 친해지라고 이런 내용을 내가 잠깐 가르쳐 줘 본 거야. 그냥 친해져 보라는 거야. 오늘 거 참고로 내가 지금 마찰력 설명해 줬지만 이 마찰력은 이해할 필요는 없다. 요거까지 100% 기억해야 된다까지는 욕심은 아니야. 그냥 마찰력이 뭐다라는 정도만 너희한테 설명해 준 거야. 어쨌든 마찰력은 이동할 때 방해하는 힘.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같아. 자 생각해봐. 마찰력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 시우가 대답을 잘했었어. 내가 손을 이렇게 비비면 뭐가 나온다고 정진아? 열. 어? 열. 열이 나오지. 왜 열이 나오지? 우리 손바닥과 손바닥 사이에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손바닥과 손바닥이 마찰이 없으면 이걸 비볐을 때 열이 생겨날 일은 없을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지? 이게 완전 네. 미끄럽다고 생각해봐. 그럼 열이 잘 안 생겨.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우리도 그렇잖아. 이게 약간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이렇게 벽이나 여기 옆에 있는데 거칠거칠한 거는 이렇게 막 하면 열이 생겨. 좀 뜨거워져. 근데 굉장히 맨들맨들한 바닥 있잖아. 대리석 바닥 같은데. 네. 대리석 바닥을 막 이렇게 하면 열이, 그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지 않냐? 그러니까, 뭔가 마찰이 생기면은 열이 잘 생긴다. 뭐 이런 거 정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은 내가 뭔가 좀 많이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너무 잘 따라와가지고 생각보다 금방금방 넘어갔는데, 뭐 대충 요 정도에서 기본적인 이론은 오늘 여기까지 할게.